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화병, 우라병, 속병, 이 말만 들어도 상태를 짐작할 수 있으시죠?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에 뭔가 걸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고 잠도 안 오고 이 증상을 들어보면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증, 화병에 대한 설명인데요. 스트레스, 우울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화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오랜 시간 이어진 감정인 분들도 많은데요. 화병의 위험과 증상 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라병, 속병, 심화병 그리고 화병 이 모두 같은 의미일까요? 마음 건강과 관련한 여러 증상과 질환들이 있고요. 화병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화병이 되는 걸까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이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될 때 화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걸까요?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병 뭐 많이 듣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화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화병은 이제 마음이 원인돼서 생기는 건데 결국 이제 억울한 감정이 제대로 발산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억제되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신경인적인 어떤 우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병증을 얘기하는 게 이제 화병일 수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증상들까지도 나타나는 것을 화병으로 진단을 하는데 결국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참거나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적절히 해소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우라병, 속병, 심화병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의미인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라라고 하거나 속병이라고 하거나 또는 우리가 심장의 화라고 하는 게 단시간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이제 우라라고 하는 게 정말 계속 억누르고 축적되고 쌓이면서 이런 것이 그때그때 해결되지 못하면서 굉장히 시간적인 것이 오래 억눌리면서 그게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우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화병이 있는 그런 분들은 단기간에 생긴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런 스트레스나 어떤 환경적인 것이나 또는 뭐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점차 축적이 되면서 내가 그걸 풀지 못해서 어떤 신체화로 나타나는 그런 병을 우라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스트레스가 그래도 위험 요인이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화병을 이제 뭐 신경성이나 스트레스를 뜻하는 질환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뭔가 더 성공을 하거나 더 긴장을 하거나 잘 챙기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라병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이런 감정들에 있어서의 이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잘 표현이 안 되면은 이제 우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스트레스는 뭐 두통이 오거나 뭐 수면 장애가 오거나 뭐 위장 장애가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점점 해결이 안 되고 쌓였을 때 이제 우라가 나타나는 것이라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네. 화의 기운을 가진 분노가 쌓여서 나타나는 증상 이제 이게 화병이라는 건데 그 화가 한자로 그 불화자입니까?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불화 그리고 이제 우라라고 할 때 이제 울체된다고 할 때 그런 울자를 쓰게 되는데 결국 이제 한의학에서 건강을 얘기하거나 자연의 섭리 또는 우리 몸에서 생리적인 것을 이해를 할 때 음양오행이라 그래서 자연의 그런 기본적인 철학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다 원리가 되는데 이 오행이라고 할 때 목화 토 금수 바로 이 나무가 있고 불이 있고 물이 있고 땅이 있고
있고 또 금속이 있는 이런 부분들의 성질들이 우리 내부 장기에 있어서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우리가 이 화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장기 5장 중에서 심장이 담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뭐 물론 뇌에서 받고 머리에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떤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은 심장을 부여잡는 것처럼 우리 그런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게 이제 마음, 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화기를 조절하는 것이 심장화가 돼서 우리 몸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장에 있어서 보면은 분노를 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간이 해결하는 거고, 취하거나 배부르면은 위장이 해결을 하고, 또 뭐 욕망이나 어떤 성생활은 신장 기능이 하고, 슬퍼하거나 패는 이제 그런 심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오장의 육부들에서 가장 담당하고 있는 것이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이제 화기는 우리 화나는 거, 억울한 거, 이런 충격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심장에 화가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아우, 열불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열불, 불자, 이것과도 좀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쓰는 용어들, 그런 우리 국어 용어들이 굉장히 그런 전통적인 그런 동양학, 한의학에 있는 용어들과 비슷한데, 뭐 화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우라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열불난다 하는 것도 결국은 열이 결국은 화고, 화를 담당하는 게 심장이기 때문에 열불날 때는 가슴부터 두드리는 게 우리 또 전통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결국은 이제 어떤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이제 우라병이 되고, 이런 게 분노와 관련되는 그런 억울함 또는 분함 또는 이제 한과 관련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고 축적이 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화병의 그런 원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화병, 이렇게 화병 그대로 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특유의 정서와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현대 정신진단 의학에서도 이제 화병이라 그래서 정말 영어로 HWBYUNG에서 화병이라고 정말 이렇게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그렇죠. 것처럼, 예.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어떤 우리나라에서 특수하게 특이적으로 이제 민족적인 특성을 가진 질병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예. 또 요즘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타 문화에서도 조금은 다르지만 존재한다고 해서 분노장애로 좀 제한을 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분노장애. 결국 분노장애. 예. 결국 이제 예전에는 화병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러한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위계질서가 되어 있고, 또는 뭐 가부장적인 상태에서 어떤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참으면서 사면서 우리의 한의 정서 또는 뭐 화병의 정서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봤다면은, 요즘에는 어떤 신체화 장애 또는 우울 장애나 또는 감정 부전 장애나 불안 장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다 타 문화권에서도 존재한 것들이 발견되어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정서장애 일종으로 분노장애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화병의 위험이 더 높다는 말도 있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화병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 문화에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좀 억울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은 유병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남성에게 있어서도 좀 화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우들을 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들은 좀 40대에서 가장 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여성들은 좀 60대에서 좀 화병이 더 많이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관습이나 전통들이 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사회도 변하면서 이제 남녀 공통으로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노인들 화병들은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정서상 그 여성들이 이 화병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예, 네. 남성들도 점점 더 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자, 이 화병이 좀 늘고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도 화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엔 이제 젊은 사람들도 화병으로 진단돼서 뭐 2019년도 뭐 건강보험 신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은 예. 결국 이제 나이가 젊을수록 오히려 남성 비율이 높다는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결국 이제
40대 경우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환자가 3배 정도지만 10대에 있어서는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오히려 이제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 화병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이런 것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들도 많이 작용할 수 있지만 뭐 학업이나 취업이나 또는 뭐 군입대 스트레스나 이런 것과 좀 아마 연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젊은 층들이 그만큼 스트레스를 또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가 또 흔히 이제 우울증과도 많이 비교하게 되잖아요. 네. 예. 우울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울증과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물론 정신과 의사분 중에서는 이제 화병을 신체화 장애나 문화적 특성을 가진 우울증의 한 형태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단이나 이런 연구에 따르면은 화병으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화병만 단독으로 있는 사람은 한 22%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화병과 우울증이 같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뭐 한 44% 정도 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르지만 또 같이 좀 이제 겹치는 그런 신체화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감정이 무미 건조한 그런 상태여서 의욕이나 생동감이나 이런 것이 조금 오히려 더 저조하게 나타나는 건데 화병은 거꾸로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뭐 분노 증후군인 것처럼 굉장히 격한 감정 또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려는 결연한 의지처럼 보여서 예. 우리가 뭐 예전에 이제 어머니들이 화병이나 한해 정서로 더 극복하고 더 힘을 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처럼 오히려 신체화됐을 때는 조금 다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우울증은 정신적 장애에 가깝다면은 화병은 이제 신체화적인 것들 몸의 어떤 증상들로 좀 나타나는 것으로 좀 다른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정반대인 부분들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그 말을 할 때도 나 화병 났을 때 뭐 화병 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우울증은 나 우울증 있어. 완전 또 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분노를 하면은 화병인 거고 우울증은 어떻게 보면 감정 변화가 없고 몸이 건조하고 생동감이 오히려 없거나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증이라고도 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또 갱년기 증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도 좀 구별돼야 될 것 같아요. 또 갱년기가 되면 또 화병이 온다 이런 말도 있고 해서 어떤 그렇죠. 차이가 있을까요? 갱년기 증상에 나타날 때 예전에는 화병과 어떻게 보면 갱년기 증상이 좀 동일하게 봤던 시기도 있습니다. 예.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갱년기 여성들 우리가 어머니 세대들에 있어서는 갱년기 증상이 화병처럼 나타나서 갑자기 뭐 착하던 사람이 화를 낸다든지 뭐 갑자기 분노를 낸다든지 이렇게 나타나서 화병이 갱년기 증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갱년기 증상은 분명히 시기적으로 폐경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신체화 증상 뭐 상열감도 있고 뭐 상열 하한이나 손발은 시리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화병은 이런 폐경과는 상관없이 호르몬과는 상관없이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계속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던 것이 축적되어 오면서 나타나는 그런 나이와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제 화병이 될 수가 있어서 분명히 이제 원인이나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열을 낸다, 뭐 짜증을 많이 낸다 이런 면에서는 약간 증상적으로는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화병으로 느껴지는 증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화병을 짐작하는 분들이 그 스스로 나는 어떤 증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네, 화병은 이제 신체적인 증상과 심리적인 증상이 이제 모두 살펴봐야 되는데, 예. 첫 번째로 이제 억울한 감정이 누적되고 이제 해소되지 않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내가 어떤 뭐 작은 사건이 있어서 이게 화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있고 또 무언가 이렇게 가슴 위로 치밀어 오르는 증상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또 화병의 가장 필수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가슴 중앙 부위를 누르면은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뭐 단중, 전중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 이게 이제 가슴 명치 쪽에 있는 부분들을 누르면은 다른 부분을 누르면은 특별히 아프지 않은데 그 특정 부위를 딱 눌렀을 때 굉장히 심한 압통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진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치밀어 오르고 몸이나 얼굴에 열이 오르거나 갑자기 화가 폭발하는 분노증 이런 것들 중에서 뭐 2가지 이상 나타나면 화병으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한의학에서 설명하는 그 화병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는지. 네,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도 이런 비슷한 증상들을 기본적으로 보면서 핵심적인 신체화 증상들이 있으면서 또는 핵심적인 심리 증상들이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신체화 증상, 심리 증상들이 또 여러 가지를 나타나는데 결국 이제 가슴 답답하거나 열감이 있거나 치밀어 오르거나 또 목이나 명치에 뭔가 뭉친 덩어리 같은 게 느껴지는 신체 증상 중에 세 가지 이상이 나타나거나 심리적으로 억울하거나 분하고 감정을 자주 느끼고 또는 마음에 응어리나 한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나면서 그와 관련돼서 입이 목에 마르거나 두통이 있거나 또는 잠을 잘 못 자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갑자기 뭐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있거나 자신이 이제 초라해지거나 불쌍하게 느껴지고 또는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의 대인관계가 좀 어려우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때에는 화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화병을 얘기할 때 상열, 하한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상체는 좀 뜨겁게, 하체는 좀 차갑게 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기다 이게 증상과 연결되는 부분인가요? 네, 아무래도 화병이 있을 때는 이제 위로 열이 치밀어 오르는 게 가장 중요한 증상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손발은 차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 갱년기 증상에 해당하는 것과 조금 더 가까운 이제 상열 하한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이제 화병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열이 있는 개념으로 보는 거고 이 상열한이라고 할 때의 위에 나타나는 열은 가짜 열, 음허열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내 몸에서 열을 다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수분이 부족해져서 말라져 있는 상태가 돼서 화기가 오르는 그런 화병과 비슷하지만 상열하는 음어 화동, 그러니까 가짜 열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들로 나타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이제 갱년기 상열감에 해당하는 것이 좀 더 가깝고요. 실제로 화병은 더 위로 울체되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손발이 차지는 거는 일시적이지만 더 위로 뜨겁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그 문진으로 확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질환들과 좀 혼동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추가로 확인하게 되나요? 그 화병 자체를 뭐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화병 진단하는 데도 여러 가지 그런 기본 진단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단을 할 때에는 첫 번째 이제 환자에게 있어서의 그런 진단 방법과 정신의학에서 진단 방법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담이나 이럴 때 어떤 표준화된 화병 진단 도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환자의 정서 상태나 또는 신체 증상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좀 문진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기본적인 진단 도구는 화병 면담 검사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화병 SCID 구조화된 임상 면담도 있고 그리고 2008년도에 개발된 화병 척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 이제 설문지들로 되어 있으면서 그런 어떤 특정 점수들이나 또는 항목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체화 증상 또는 심리 증상 여러 가지 문진에 따라서 그 점수를 매기면은 이 화병이냐 아니냐를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치료는 어떻습니까? 뭐 청심환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청심환이라는 것 자체가 심장을 시원하게 해준다, 열을 꺼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응급적으로 쓸 수도 있게 되는데 결국 우리 몸에서는 열을 내려주게 되는 게 단순히 열을 식혀주는 차가운 물을 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열이 울체됐기 때문에 울체되면서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 이제 화병의 특징인 열이라고 하는 것과 막혀있는 울체되어 있는 것들을 두 가지를 풀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약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순환이 되면서 위아래 수승화강이라 그래서 오히려 수분은 올라가고 화는 내려주게 하는 그런 약을 쓰게 돼서 순환을 좀 시켜주는 쪽의 치료 방법을 같이 쓰기 때문에 예. 뭐 분신김이라고 하는 약이 화병 치료의 대표적인 약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단순히 열을 꺼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돌지 않고 막혀있는 그런 기운들을 뚫어주거나 순환시켜주는 것이 화병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상체와 또 하체의 증상이 조금 다른 만큼 치료도 구분해서 이어집니까?
네, 물론 어떤 더 위에 상체 증상들이 나타나서 위에 있는 열을 꺼주는 약이냐, 또는 하체 쪽에서 시리고 막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풀어주는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 처방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가슴에 뭉친 기운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 또는 위에 열을 내려주는 방법도 있고, 또는 담을 튼튼하게 해서 좀 신경을 좀 안정시켜주거나 안심시켜주는 방법들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처방도 다르고 치료 원칙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화병들은 바로 이제 열이 너무 치성되어 있고 물이 부족해져 있는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균형들을 맞추는 치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본적인 균형을 맞추면 상체 하체가 다 증상이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네. 침 치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침을 또 어디에 놓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침 치료는 기본적으로 뭐 혈자리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네. 기본적인 것이 보통 진통 효과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침의 효과 중에 가장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이완하는 시켜주는 거거든요. 우리 몸을 이완시켜주고 심리적으로도 이완시켜주고 신체적으로 뭔가 좀 피도 돌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소통시켜주는 것이 가장 그러한 침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침을 돕는 자리 중에서 아까 처음에 이제 가슴 사이 양쪽 가슴 중앙에 그 전중 단중혈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제 진단점도 되고 침 치료 자리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을 많이 내려주는 자리에 손바닥에 있는 이제 소부열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 소부열이 심장을 주관하는 경락에 가장 뜨거운 화기를 담당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소부열이라고 하는 손바닥에 있는 침자리를 놔도 오히려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열도 내리는 그런 증상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뜸과 부항은 어떻습니까? 이게 순환을 좀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뜸이라고 하는 것은 온열 자극인데 화병에 쓸 수 있냐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 화병은 위로는 열이 나지만 오히려 하부는 뭔가 막혀 있고 순환이 안 되고 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물과 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뜸을 뜨는데 머리나 이쪽 상체 쪽에 뜨는 게 아니라 우리 아랫배 쪽에 이제 따뜻하게 해서 오히려 뭔가 체력적인 부분을 더 개선시키고 기혈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부항은 마찬가지로 이제 피부 순환들을 좀 좋게 해서 국소적으로 피를 한쪽으로 좀 몰렸다가 이완이 되면서 뭔가 우리 손에 전기가 오는 그런 뭐 놀이를 했던 것처럼 꽉 쥐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놓으면은 뭔가 피가 흐르면서 찌릿찌릿한 느낌처럼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좀 순환시켜주는 그런 국소적으로 되는 것이 이제 부항 치료라서 어깨나 등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부분들의 부항 치료를 같이 해주면은 뭐 어깨 통증, 긴장도 완화가 되고 그런 화병에도 좀 이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한약이 처방되기도 하죠. 그렇죠. 한약에서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에서 가장 중점되는 것은 막힌 것을 뚫어주는, 울체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쌓여 있어서 이런 것을 없애주는 건데요. 결국 이런 것을 한약에서는 이제 담음이라 그래서 그런 것을 찌꺼기를 없애주는 뭐 바나나, 진피 이런 약재들을 쓸 수도 있고, 또 이게 오래되면서 굉장히 기운이 약해지면은 당기나 숙지황, 맨문동 같은 기운을 보충시켜주는 약재를 쓸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불안하거나 추로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것을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뭐 백복신이나 원지, 석상포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는 그런 처방들을 위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약을 통해서 뭐 열을 내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열시켜주거나 청심시켜주거나 청심한 자체도 오히려 마음에 있는 열을 꺼주면서 식혀주는 것들로 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분신기음이라는 것들이 화병에도 많이 쓰지만 이런 것은 열을 확 꺼주는 약들도 들어가지만 중간에서 위아래 소통을 시켜주면서 뭔가 열이 잘 퍼지면서 우리 몸이 전체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화병도 좀 좋아지고 신체화된 긴장된 도를 좀 낮춰주는 그러한 화병 치료를 하는 약재들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정서적인 안정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진료실에서는 어떤 조언을 많이 해주시나요? 네, 사실은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양이 있어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근무를 하는 사람이지만 본인이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있다면은 내가 받는 몸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소하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서
더 크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 해소하거나 풀어주는 그런 뭐 운동을 통한다든지 다른 스트레스 해소하는 부분을 찾는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화병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제 단순한 이제 감정적인 거나 신체적인 거나 이런 걸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화에 대해서 평소에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화병이 없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취미 생활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운동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가장 이제 환자분들에게 제가 화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제 운동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감정적으로 풀려면 오히려 더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생각이 되면서. 그렇지만 이제 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을 굉장히 단순화할 수도 있고 당장은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잠깐 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저는 좀 운동을 조금 숨이 차면서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이렇게 땀도 정말 많이 흘리고 뭐 콧물 눈물 다 짜는 정도로 정말 강한 운동들을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좀 짧게 뭐 5분이라도 좀 강한 운동들을 좀 해서 심박동도 한번 올리고 우리 몸을 한번 꽉 쥐어짰다가 한번 탁 내려놓으면서 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중간중간에는 한 번씩을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완하고 전신적으로 순환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운동도 적절히 잘 하시고 또 건강한 음식 잘 챙겨 드시면서 화병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베이시티 롤러스의 세러데이 나이트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의 건강 책 정보 오늘도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연스러움을 얘기할 때 숨 쉬듯 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의 내용이 이 호흡과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제목이 폐와 호흡. 예. 뭐 폐하면 호흡이죠. 뭐. 그렇습니다. 예. 아주 직설적인 제목의 책인데요. 예. 우리가 호흡 그러면 이게 좀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폐로 산소를 운반하고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에 생활하면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숨 쉬듯 편안하다.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쉴 때는 사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생명이 붙어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마움과 감사함을 모르는 것 중에 그렇죠. 하나가 이게 숨 쉬는 거죠. 이게 제대로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숨 쉬지 못하는 환경이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네. 뭐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마스크 특히 이 뜨거운 한여름에 마스크 쓰고 생활하면 호흡하기가 정말 가쁘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호흡의 중요성을 실감을 했는데요. 성인들의 정상 호흡수가 1분당 20회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3천 번 평생 우리가 70살까지 산다라고 가정하면 6억 번 이상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 폐는요. 우리 몸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명상이나 마음 챙김 유행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결국 호흡 훈련이거든요. 그렇죠. 마음 챙김도 조용히 내 호흡을 가다듬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예.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신건강 상태라든가 만성 통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히 이게 숨을 들이마시는 과정이 아닌 다른 우리의 여러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호흡을 관장하는 폐 건강이 중요한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뭐 여러 환경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요. 예. 그 책을 쓰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 폐와 호흡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마이클 J. 스티븐 박사인데요. 외국 분이시네요. 네, 호흡기내과 분야에 뛰어난 의학 박사이면서 폐의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일반 병원뿐만이 아니고 교도소 병원이라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의 소아 클리닉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다양한 부류의 환자와 함께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폐 질환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요. 밀폐된 공간인지 아니면 오염이 좀 심한 지역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폐 질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확산하고 있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폐질환 환자를 치료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엄청난 작업량을 소화하고 있는 이 폐에 대해서 샅샅이 해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호흡도 진화했다고 그래요. 진화했어요? 코호흡도 바뀌었고요. 예. 요즘 보면 코호흡에서 입호흡으로 코가 생긴 것이 좀 바뀌면서 입호흡으로 진화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흡이 갖고 있는 어떤 치유력 그리고 영적인 잠재력에 이르기까지 호흡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기로서 우리 몸속의 폐는 온종일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앞서 일반 성인이 1분당 평균 20번 정도의 호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호흡을 할 때마다 평균 500ml의 공기를 마신다고 그럽니다. 예. 매시간 420리터의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 이걸 하루로 따지면 총 1만 80리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체를 이 행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뱉은 걸 예. 다른 사람이 들이마시고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 특히 기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폐 질환이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기후변화, 오염으로 인한 공기 질의 악화, 어마어마하게 높은 흡연율,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요리 이런 예. 것들이 사실 폐 질환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면서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그렇죠. 또 이런 조리실에서의 어떤 문제들 맞습니다. 그런 게 암과도 연결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실감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 폐 건강과 관련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하지만 책에 아주 심각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화재입니다. 화재, 산불. 최근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요. 지금 아마존 지역, 호주 지역 어마어마한 산불들이 지금 발생을 그렇죠. 하고 이 있거든요. 지역은 불이 한 번 나면 하루 이틀 사이에 꺼지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한 달 동안 불이 가거든요. 근데 예. 그 연기, 그 오염 물질이요. 언젠가는 다 우리의 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폐에 작용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전자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예. 사실 이 전 세계 수십만 명을 사망하게 했던 대단히 파괴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사실 폐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 폐를 공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그렇죠. 했던 바이러스였거든요. 예. 근데 저자는 자기도 의사지만 의학계에서 폐가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만 폐암이요. 매년 유방암, 췌장암, 대장암을 합친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 국립의료보건원을 비롯한 다른 정부 기관에서 받는 폐 관련 지원금은 유방암의 절반에 그칠 뿐이라고 그럽니다. 관심이 적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특발폐 섬유증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매년 자궁경부암 환자에 맞먹는 3만 명이 고통받는 무서운
폐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 특발폐 섬유증은 간질성 폐렴의 일종으로 진단 후에 수년 내에 사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후도 좋지 않은 그런 질병이라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 방송을 통해서 이거 전해드렸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게 원인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상당히 밀접합니다. 직업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방사선 노출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고 그럽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폐 질환 때문에 사망하거나 또는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의학계에서조차 폐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심장질환 사망률이 59% 감소했고 뇌졸중도 58% 감소했고 암은 40% 감소했어요. 예. 그런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게 폐질환 가운데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환인데 예. 사망률이 같은 기간 동안 163%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예.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폐암은 이제 관심도 갖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치료가 조금씩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말씀해 주신 그런 다른 폐 질환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더 지금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예. 아무튼 이 미국 의사가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미국 통계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폐 질환 진단을 받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관심이 생겨서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게 이제 COPD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우리나라의 경우도 40세 이상 성인 7명 가운데 1명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 2명 가운데 1명이 앓을 정도로 상당히 흔한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 이게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2020년 전 세계 사망 원인 가운데 세 번째 차지했고요. 2050년에는 대기 오염 등의 원인으로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될 것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전망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요. 서둘러 걷거나 비탈길을 오를 때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평상시에는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처음에는 가벼운 호흡곤란 그리고 기침으로 나타나다가 병이 진행되면서 호흡곤란이 상당히 심해지는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기가 되면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이게 만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예.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기관지가 좁아지고 폐의 실질이 파괴되는 게 이 병의 특징이자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흡연, 결핵, 천식이 주요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실내외에 오염된 공기라던가 미세먼지 노출 또 작업할 때 나오는 분진 미세먼지, 가스 여기에 오래 노출되면 40세 이후에 이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요. 저자는 미국에서 9.11 테러로 희생당한 사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 그때 바로 사고 때문에 즉각적으로 희생당한 분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현장을 정리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 가운데 몇 년 뒤에 이런 폐 질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고통받은 분들이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예. 폐 질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실은 또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폐 질환하면 주로 폐암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폐 건강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폐는요, 인간의 몸의 순환의 원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관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횡격막이 뇌에서 신호를 받으면 순식간에 아래로 수축하면서 폐를 팽창시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 체내로 들어온 생명의 숨 안에는 수백만 개의 산소 분자가 들어있어요. 이 폐가 산소를 균일하게 적혈구로 전달하고 적혈구는 심장의 도움으로 이 생명의 분자를 뇌와
근육, 콩팥을 비롯한 장기 세포로 배달을 합니다. 조직이 산소를 소모하잖아요. 그러면 예. 그때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다시 이어지는 순환 경로를 따라서 정맥 혈관으로 다시 폐로 돌아와서 횡격막이 이완될 때 대기로 배출됩니다. 이게 바로 폐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의 큰 가지에서 수많은 작은 가지로 갈라진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 폐는요,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물리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작동이 되고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자신에게 할당된 공간을 완벽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잖아요. 간도 그렇고 전체에 다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폐는 전체에 다 늘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흡이란 게 생리학적으로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가스의 교환, 그러니까 대기 중에 존재하는 요소 가운데 생명 유지에 필요한 걸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필요 없는 건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책에 보면 실제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환자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예. 왜 호흡이 중요한지, 특히 산소가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몸속으로 분비가 되는지, 얼마만큼의 산소가 필요한 건지, 산소의 농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이산화탄소로 전환해서 우리 몸 밖으로 분출해야 되는데 그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들이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폐가 단순히 폐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과 어떻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네.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 폐 건강하면 당장에 담배를 떠올리게 되는데 담배는 그나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물론 여전히 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뭐 금연 구역도 생기고죠. 또 이 캠페인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폐 전체적인 걸 생각하면 이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담배를 끊고 아니면 좀 뭐 내가 호흡하는 공간을 좀 깨끗하게 공기를 하고 필요하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내가 내뱉은 이걸 누군가는 또 호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대기의 순환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구 생명체 전체 문제일 수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개인 수준에서는 건강한 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상식을 실천하는 겁니다. 흡연을 피하고 작업 공간과 집에서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환기를 자주 시키고 또 호흡 운동이라던가 수영이라던가 요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폐 건강, 신체 단련 계획을 세우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개인 수준이 아닌 이제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 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환경 보호 활동을 해야 하고 기후 변화의 부정자들과도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편한 진실인데요. 세계 인구 91%가 표준 이하의 공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봄, 가을로 지금 저쪽에서 넘어오는 이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 제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공기는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폐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가장 취약한 부분,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독성 먼지들이 확산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즉각적인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몸속에 쌓이면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우리 몸에서 또 다른 형태로 어디선가 암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사실 똑같은 걸 마셔도 사람들의 유전자 인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흡입 입자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어떠한 공기를 들이마셔서 이게 반드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난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모두 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것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지금껏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른다. 이 경고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공기가 나쁜 곳을 피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공기가 좋은 곳은 찾아가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것 같아요.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의 문제에도 사실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예. 것이 결국 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거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도 뭔가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책 폐와 호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라이크 준의 능소화 들으면서 모두 마치죠.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